안녕하세요. 진하게 끓인 뉴스입니다. 아니,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4월 15일, IMF가 보고서 하나를 냈습니다. 한국을 콕 짚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랏빚이 상당히 증가할 나라. 이 표현, 처음입니다. 전에는 점진적으로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상당한이라고 바꿨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시죠. 지금 우리 나랏빚, IMF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의 54.4%입니다. 이게 5년 뒤 63.1까지 올라갑니다. 5년 만에 8.7%포인트. 이 숫자 기억해 두십시오. 가만히 오르는 게 아니라 가속이 붙어서 오릅니다. IMF가 비교한 나라들이 어딥니까? 기축통화 안 쓰는 선진국 11개국이에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이 나라들 대부분 빚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룹 평균을 2027년에 처음으로 넘어섭니다. 이 중에서 5년 누적 증가폭이 가장 큰 나라, 한국입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부채 비율 49%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IMF는 54.4%라 하고 청와대는 49%라 합니다. 같은 나라 부채를 왜 다르게 말합니까? 기준을 다르게 썼기 때문입니다. D1이냐, D2냐, 기준이 다릅니다. D1이라는 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직접 빚만 셉니다. D2는 거기다가 공기업, 사회보장기금까지 다 포함합니다. IMF는 D2 기준으로 경고를 했어요. 청와대는 D1 기준으로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공기업까지 포함한 D3로 가면 73.5%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부채가 곧 위험이라는 인식은 1차원적 공포담론이다. 공포담론. 겁주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한국경제 4월 20일에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이 발언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분이 2022년에 저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신용등급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본인이 직접 쓴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정책실장이 되더니 공포담론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자리가 바뀐 겁니까? 2026년에는 공포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는 왜 직접 저서에 신용등급 관리해야 한다고 쓰셨습니까? 그때보다 빚이 훨씬 더 늘었는데요. 앞뒤가 맞습니까? 같은 사람이 다른 말을 합니다. IMF 보고서 원문입니다. Korea and Belgium are expected to see significant increases. 한국과 벨기에가 상당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이름을 콕 짚어서 경고를 합니다. 한국이 이름이 불렸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gradually, 점진적으로라고 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significant, 상당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IMF가 경고 수위를 올린 겁니다. 같은 기관이 같은 나라를 보면서 표현을 바꿨습니다. 한국경제논설실이 4월 21일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랏빚의 진짜 공포는 숫자가 아니라 속도다. 서울경제가 계산한 걸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나랏빚은 연평균 9%씩 늘었습니다. 이 속도, 경제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같은 기간 경제 성장은 연평균 5.3%였습니다. 빚이 경제보다 1.7배 빨리 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빠르다는 뜻입니다. 이 속도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갚아야 할 사람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올해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했습니다. 26조 2천억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오른다는 명목입니다. 국민소득 하위 70%, 3,256만 명한테 현금을 나눠줬습니다. 4월 10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국채가 1조 원 줄었다고 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이 말했습니다. 현금 살포식 지원의 재정 승수는 0.3입니다.
26조를 퍼줘도 경제 효과는 7조 8천억 뿐입니다. 26조 중 실제 경제 효과는 7조 8천억. 나머지는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세금 걷어서 퍼주는 건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표를 사는 겁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가게든 나라든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념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정부가 직접 발표한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정 지출은 연평균 5.5% 늘고 수입은 4.3%만 늡니다. 이 속도로 가면 2029년 국가 채무는 1789조입니다. 한 해 예산 700조의 2배 반입니다. 지금 이 시각 태어나는 아기한테도 빚이 있습니다. 올해 국가 채무 약 1413조를 인구 5100만으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당 2770만 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빚쟁이입니다. 세금 낼 때는 국민, 빚 떠안을 때도 국민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합니다. 올해 2025년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겁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겼습니다. 2040년까지 노인 인구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늡니다. 지금 우리 국민 의료비가 국내 총생산의 8.5%입니다. 이게 2042년에 15.9%가 됩니다. 거의 2배입니다. 보험연구원은 2033년에 건강보험이 65조 8천억 적자로 돌아선다고 전망합니다. 건강보험 적자는 결국 세금으로 메웁니다.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7%입니다. 한번 늘린 복지는 줄이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익숙해지면 그게 기득권이 되거든요. 나눠주는 사람이 표를 받으니까 줄이는 사람은 표를 잃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습관이 되고 재정적자가 구조가 됩니다. 일본 좀 보겠습니다. 일본 나랏빚은 국내 총생산의 261%입니다. 이 지경이 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2002년에 100% 넘더니 2011년에 200%. 지금 일본이 국채 이자만 연간 123조 원을 냅니다. 전년보다 24% 늘었습니다. 일본은 엔화라는 방어막이 있습니다. 우리 원화는 다릅니다. 기축통화가 아니라 외자 이탈에 훨씬 취약합니다. OECD 평균 109%에 비해 낮다는 논리도 함정입니다. 그 평균에는 미국 120%, 일본 261%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할 건 기축통화 없는 비슷한 선진국들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 그 그룹에서 우리가 5년 누적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미국이랑 비교하면서 우리는 낮다고 하는 건 남의 성적표를 내 것처럼 들고 다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라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IMF도 지금이 위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속도가 그 방향이 문제라는 겁니다. 빚이 성장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빚은 우리 자식, 손자들이 갚습니다. 이 이야기 공감되시면 옆에 한 분만 알려주세요.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바뀝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보여줍니다. 고맙습니다.